최근 넷플릭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이죠. 소위 학폭 학생에게 사이다 복수를 해주는 스토리에 많은 분들이 시원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학폭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데 그게 공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저는 지난 10년간 해결되지 못한 한 여학생의 죽음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단순히 집단 따돌림을 넘어 학교의 은폐와 교사들의 무관심, 심지어 변호사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까지 피해자 소녀와 유가족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5월 18일 오후 서울시 강남의 은광여고 교문에 서 있던 한 여학생. 그녀는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주원 양입니다. 동아리 연습을 마친 뒤 가족을 기다리던 중이었는데요. 잠시 후 부모님의 차가 도착했고 그녀는 가족과 함께 잠시 서울 외곽으로 나가 외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잠시 카페에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주원 양이 어두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죄송해요. 저 학교 자퇴하고 싶어요. 엄마는 딸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위로했고 아버지 역시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은 학교에 갈 건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딸의 정확한 심정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때 주원 양은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죠. 혼자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후 주원 양은 언니에게 음악을 듣고 싶다며 이어폰을 빌렸고 이후 6층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잠시 후 중학교 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요. 친구 소라야, 있잖아. 우리 집 옥상에서 보면 거의 서울 시내가 다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 옥상에 자주 올라오는 거야. 울면 안 되는데 살고 싶다. 세상 참 살기 좋은데. 그렇게 한참을 울먹이던 주원 양은 전화를 끊었고 이웃 친구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냅니다. 내 장례식에 와줘. 이 문자를 본 친구 소라는 즉각 주원 양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요. 놀란 아버지가 옥상으로 달려갔지만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전 주원 양의 버킷리스트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빠 해외여행 보내드리기, 엄마랑 배낭여행 가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주원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부터 속이 좋지 않았던 주원이가 반장한테 오늘은 우유급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반장은 매일매일 우유를 먹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계속 우유를 권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두 사람이 크게 다퉜는데 이게 사실 아주 사소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걸 꼬투리 삼아서 괴롭힘이 시작되는데 예를 들어 전봇대에는 주원 양의 험담이 적혀 있고 책과 소지품이 사라진 후에서 화장실에서 발견됩니다. 주원 양은 그래 졸업까지만 참고 견디자. 어차피 새로운 중학교로 갈 거니까 그러면 다 나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진선여중에 입학하게 되죠. 친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고 아이들 역시 밝은 성격의 주원이를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요. 같은 반 학생 가명 임소진에게 핸드폰을 빌려준 게 화근이었어요. 소진이가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자기 데이터가 떨어졌다면서 잠시 핸드폰을 빌려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 임소진의 남자친구가 주원이한테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더니 만나고 싶다라고 연락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금세 임소진의 귀에 들어갔죠. 분노한 얘가 막 본인 SNS에다가 주원이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 내용을 보면 애들이 왜 너 까는 줄 알아? 너가 딴 애들 뒷담 까니까. 그래서 우리 다 벼르고만 있는 거야.
또 초딩 때처럼 그렇게 되기 싫으면 뒷담 안 까야 될걸? 또 다른 게시물을 보면요. 저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꽤 됐는데요. 어떤 년이 중간에 채가서 헤어진 지 2주 됐나? 어쨌든 우리 반 애랑 사귐. 박주원, 페북 안 하냐? 이렇게 이름까지 공개한 저격이었어요. 근데 이걸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임소진이 방법을 바꿉니다. 중학교 선배 5명한테 부탁을 해서 주원 양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익명 채팅방에 초대를 한 뒤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자그마치 600개가 넘는 욕설 메시지를 마구 보내는 거예요. 그 실제 메시지 내용이 남아있는데 역가 병신아, 네 같은 새끼는 밟혀야 돼. 한번 확 밟아줘야 정신을 차리고 안 깝치지. 이 세상에 살지 마. 네 몸으로 들어간 산소가 아깝다. 머리를 썰어버리자. 저 같은 성인도 이런 무자비한 욕설이 막 600개씩 쏟아진다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괴롭힘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루는 주원이가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임소진이 다가오더니 대놓고 두 사람을 그냥 갈라놔요. 그러니까 같이 놀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 거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주원이는 점차 왕따가 되어갑니다. 체육 시간에도 짝이 없어서 혼자 벤치에 앉아있고 화장실에서 물벼락을 맞은 적도 있어요. 또 학교 앞을 걸어가다가 야 미친년 간다 하면서 막 계란을 맞은 적도 있고요. 초등학교가 끝나면 끝날 줄 알았던 그 왕따가 중학교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주원이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구토는 기본이고 헛것까지 보였고 엄마랑 같이 길을 가다가도 같은 학교 교복을 입은 애를 보면 뒤로 숨었을 정도예요. 물론 주원 양은 현명하게도 그 와중에 홀로 견디진 않았어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또 상담 선생님도 찾아갑니다. 아니 그런데요. 학교의 대처가 참 미온적이었어요.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또 가해 학생을 징계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일명 학폭위가 열립니다. 이건 드라마에서도 종종 등장을 하죠. 아니 그런데 주원 양의 도움 요청에도 끝내 이 학교에선 학폭위가 열리지 않아요. 진선 여중은 사건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했죠. 그냥 애들끼리 벌어진 사소한 싸움 아니냐 이 정도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둘이 화해를 시키겠다면서 가해자와 대면까지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는 해결되는 게 없죠. 주원이는 갈수록 대놓고 따돌림을 당했고요. 1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점점 결석이 잦아지니까 학교에서 결국 방침을 내놓게 됐는데 이 책임을 학생한테 다 전가하고 차라리 전학을 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자존감이 낮아서 제대로 적응을 못한다라는 식인 거죠. 결국 아이는 이 학교를 떠나 인천 강화도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여기가 전교생이 50명 정도 되는 작은 시골 학교였어요. 집에서 등교를 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리죠. 그래서 중학교 3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또 아이의 상태도 점차 안정이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강화도에 있을 수만은 없어요. 2014년 말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아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화도에 머무는 건 좋았지만 고등학교를 여기서 진학하게 된다면 3년간 또 혼자 살아야 돼요. 아직 16살 소녀입니다. 가족의 품이 그리웠기 때문에 고민하던 주원이는 결국 강남으로 돌아오기로 해요. 가해자들을 최대한 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진선 여중 학생들이 잘 가지 않는 은광여고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3월 3일 은광여고 1학년 9반으로 전학을 가는데 걱정했던 것과 달리 주원이는 빠르게 친구들을 사귀고 적응한 듯 했습니다. 특히 주원이가 친하게 지내던 무리 중 단연 돋보이는 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요. 가명 윤수영이었죠. 이 윤수영이란 아이가 좀 외모도 예쁘고 부유한 집 출신이라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또 주원이도 종종 수영이네 집에 놀러갈 정도로 가까워졌고요. 그렇게 마침내 학교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듯 했지만 그 단꿈은 한 달 만에 무너지고 말았죠.
4월 21일 이 윤수영이 갑자기 주원양에게 한마디를 쏘아붙입니다. 꼴 같지도 않은 게 나랑 친한 척하고 지랄이야?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이 한마디 이후 또 지옥이 시작되죠. 다른 애들까지 합세해서 욕을 퍼붓고 대놓고 주원양을 피해 다닙니다. 주원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막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고 집에 오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기 일쑤였어요. 근데 불행히 이게 끝이 아니죠. 6일 뒤에 집 근처에서 우연히 중학교 때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임소진을 마주친 건데요. 주원이를 보자마자 막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데 그 순간 주원이가 혹시 임소진이 윤수영한테 연락한 거 아닐까? 내가 어떤 앤지 막 뒷담화를 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반 애들을 다 선동해서 따돌림을 주도하는 이 둘의 괴롭힘 방식은 분명 비슷해 보였거든요. 한간에는 둘이 아는 사이라는 소문도 돌았고요. 그러던 중에 수학여행 날짜가 다가오게 됩니다. 주원이는 버스에서 같이 앉을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내가 어떤 친구랑 같이 옆에 앉을 것인가. 근데 친구가 없었기에 고민 끝에 담임 선생님한테 이걸 털어놓게 되는데 차라리 그냥 번호 순으로 앉으면 안 됩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선생님은 너도 무조건 피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라 라고 조언을 했고요. 주원 양이 여기에 한 번 더 용기를 내게 돼요. 그래서 학기 초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친구야, 나 수학여행 갈 때 누구랑 앉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같이 앉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힘들어서 돌려 말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차가운 답장이 돌아옵니다. 너 다른 애들한테 다 까이고 갈 곳 없으니까 만만한 나한테 연락한 거지. 내가 너 앉는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나도 너 좋게 안 봐. 주원이는 다급히 사과를 했고 지금이라도 너랑 친해지고 싶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젠 더 이상 다른 애들한테 연락할 용기조차 생기지 않았죠. 결국 선생님에게 다시 가서 제발 번호 순으로 앉게 해달라고 부탁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알겠다는 대답이 돌아와요. 그런데요, 수학여행 당일 담임이 학교 일로 늦어지면서 지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다 틀어져 버려요. 이미 버스 좌석에 앉은 아이들, 이제 와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주원이는 그렇게 걱정하던 외톨이의 시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학여행이 끝나고 5월 9일부터 주원 양은 일주일간 학교에 나가지 않고 결석합니다. 5월 18일 마침내 용기를 내서 등교했지만 앉아있는 내내 숨이 막혔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어른들조차 주원이를 구해낼 수 없었고요. 지난 수년간 반복된 무력감, 절망감. 그날 주원 양은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발견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17살 소녀는 결국 6월 22일 사망합니다. 주원이의 죽음 이후 은광여고는 뒤늦게 학폭위를 열었지만 여전히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어요. 교내 폭력은 없었대요. 따돌림이 아니라 아이들의 관계가 빠르게 변화한 것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심지어 유가족한테는 이렇게 말했죠. 그런 것만 가지고 애들이 주원이를 괴롭혔다 이렇게 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주원이가 서운했다는 거 아닐까요? 딸을 잃었는데,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가족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학교는요, 그 같은 반 학생들이 받을 충격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받는 파트가 있는데 주원이가 입원한 소식은 물론이고 장례식장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전 이게 학교가 나서서 가해 학생들을 감싼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 분노는 고스란히 유족들에게 남아있겠죠. 이때부터 그들은 긴 싸움을 시작합니다. 교육청, 학교, 가해 학생과 부모들까지 총 24명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민사소송, 이건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는 처벌이 아니라 돈으로라도 갚게 하는 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임된 게 바로 권경의 변호사였어요. 유족들은 그녀가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밝혀내리라 기대했지만 상황은 더 황당하게 흘러갑니다. 일단 학폭 사건은요, 입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교내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 가해진 괴롭힘은 이게 녹음되지 않는 한 증명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병원 진단서 이런 물리적 증거가 없다면 더 불리하고요. 유족들은 주원 양의 핸드폰 내역, 일기장 이걸 증거로 제출했지만 사실상 승산이 적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6년간의 긴 소송 끝에 2022년 2월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충격적이게도 주원 양의 사망과 학교폭력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 결과 24명의 피고인 중 단 1명만 5억 원의 배상 판결을 해라라고 내려지는데 또 이 피고인은 소송 사실을 몰랐고 뒤늦게 항소하면서 배상 판결마저 그냥 다 취소됩니다. SNS에 저격글을 남겼던 임소진 기억하시죠? 중학교 때 임소진의 괴롭힘은 그나마 인정이 돼요. 근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피해가죠. 참고로 유족들은 임소진이 고등학교 때 윤수영과 결탁해서 주원이를 괴롭힌 거다라고 추측했지만 그걸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즉각 항소했어요. 또한 언론에 적극적으로 사건을 제보하면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아니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방송사가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 유족들이 권경의 변호사에게 재판 내용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게 돼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아주 난처한 기색을 보이더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재요. 그리고 거기서 믿기 힘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호사 자기 본인이 재판에 나가지 않아서 불출석해서 항소심이 취하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재판에 3번이나 나가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걸 5개월간 가족한테 알리지 않아서 자동으로 패소가 확정돼 버렸습니다. 재판을 이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주원이 어머니가 답답해서 재판 기록을 떼어봤죠. 그랬더니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어머니가 권경애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여요. 어머니, 죄송하지만요. 항소심이 그대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승산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변호사가 할 말이냐고요. 아니, 돈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유족들은 어떻게든 재판을 다시 열어야 했어요. 왜냐면 이대로라면 아무도 주원이의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권경희 변호사는 시간을 끌면서 끝내 대답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글이라도 적어서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달라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권경애도 다급해졌나 봐요. 한 장의 각서만 남긴 채 잠적해버려요. 그 각서 내용이 뭐냐? 본인이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에 내가 책임을 느낀다. 그래서 3년간 3회에 걸쳐 총 9천만 원을 배상하겠다라는 내용이겠죠. 이 또한 본인 마음대로 정한 금액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고 언론사 취재도 피하고 본인 SNS도 다 비우고 그냥 자취를 감춘 거예요. 이건 너무 무책임해 보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유족들이 돈을 원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당신은 왜 재판에 불출석했는지 그 경위와 또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최소한 진실된 사과까지 이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유족이 공개 사과를 해달라 요구했지만 권경애 변호사는 본인의 커리어를 걱정하며 끝내 거부합니다. 유족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변호사 협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1년간 권경애 변호사의 자격 정지를 받아내게 돼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러다 2023년 4월 유족들이 새로운 싸움에 나서요. 권경애 변호사와 해미르 로펌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유족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헌법상 명시된 재판받을 권리를 다시 인정받는 거죠. 왜냐면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변호사 잘못 때문에 우리가 재판을 못 받는 거니까 그 권리를 다시 되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딸의 재판을 열 수 있고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논점들을 기각한 채 권경의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에만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권경의 변호사가 약조한 금액 중에 5천만 원은 즉각 배상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양측 모두 결과에 승낙할 수 없었고 항소심이 이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사건을 이어가는데 그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을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와, 권경의 변호사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 하면서 총 11가지를 오류를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재판에 나가지 않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이 사람 변호사 맞아? 싶을 정도로 치명적인 과실이었어요. 그중 중대한 과실만 보면 가해 학생들 있잖아요. 가해 학생들을 아예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더라고요. 이게 정말 황당한데 그러니까 정작 가해자들은 명단에서 빠지고 부모만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거죠. 게다가 위자료 5억을 청구하면서 유족들 몫만 기재하고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 본인의 손해배상은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런 심각한 실수들이 오히려 상대 변호사와 판사를 통해서 지적당했거든요. 그러자 아예 고의로 재판을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무능함이 들통나는 게 무서웠던 걸까요? 여기까지 파악한 유족들은 정말 분노했고 다시 한번 변호사 협회에 권경의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구했지만 협회는 거절합니다.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그 재량권을 가졌다는 게 이유였어요. 결국 권경의 변호사는 2025년 8월 다시 변호사 자격을 회복했고 2달 후 항소심은 권 변호사가 6,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족은 좀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대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6월 24일 권경의 변호사의 노쇼로 억울하게 끝난 박주원 학폭 손해배상 재판을 다시 제발 열어주세요 라는 유족들의 신청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전에 유감의 뜻과 함께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죠. 또한 권 변호사의 불출석은 중과실이고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굳이 썼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미 끝난 재판의 법적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 냉정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주원이 어머니가 소리 질렀죠.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판사님들 안 부끄럽습니까? 피를 토하듯 그녀의 강한 항의에 재판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정의일까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에게 책임은 없다라고 결론난 이 사건. 그러면요, 주원 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2015년 사망한 고 박주원 학생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14년 4월 19일 아침 6시 대전 유성구의 한 노래주점에서는 이른 시간까지 3명의 20대 남성과 한 여중생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25살 이재근, 24살 허정빈, 24살 이남동이었고요. 여중생은 15살 양정원이었죠. 밤새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면서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눴어요. 자기들 연애담, 학창시절 일진 이야기, 술 마시고 실수한 이야기 등등이요.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드는데 점점 취해갈수록 분위기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이 말해요. 야, 근데 우리 지금 남은 돈도 별로 없는데 쉽게 한탕 땡길 수 있는 방법 없냐? 이 말에 양정원 중학생이 제안을 합니다. 과거 조건 만남을 했던 45살 남성 김씨가 있는데 돈이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 남성들은 즉각
조건 만남을 빙자해서 협박하면 좀 큰 돈을 뜯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흥분했죠. 야, 정원아, 그 새끼 당장 연락해봐. 약속 잡고 모텔 방번호를 알려주면 일당이 현장을 덮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곧장 김 씨에게 전화를 했고 10만 원의 조건 만남을 잡게 돼요. 아침 6시 40분, 양정원은 김 씨를 만나 모텔로 들어갑니다. 그가 먼저 씻는 사이 일당에게 문자를 보내서 방번호를 알려줬고 또 계획대로 문을 살짝 열어둡니다. 곧이어 이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김 씨를 둘러싸고 폭행을 시작했죠. 애초에는 겁만 주고 돈을 뜯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김 씨의 태도가 완강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당황해서 반격조차 못하는 듯 했다가 이내 속셈을 알아차렸는지 한 푼도 줄 수 없다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분노한 일당이 결국 김 씨를 모텔 앞 노상으로 끌고 가서 또 무자비하게 집단 폭행합니다. 특히나 머리 쪽에 집중적으로 가격을 해요. 여기서 허정빈은 20kg에 달하는 대형 플라스틱 화분을 들어서 김 씨의 머리에 내리쳤죠. 그 충격으로 김 씨가 실신하는데요. 또 정신 차리라면서 막 발로 머리를 가격합니다. 그 당시에 여중생이던 양정원은 폭행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그저 지켜보면서 방관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정신을 잃은 김 씨를 차에 태웠고 현장을 떠납니다. 그가 깨어나길 기다리면서 한 3시간 정도 대전 일대를 차로 돌아다녀요. 그러다 아침 10시 30분쯤이 되니까 김 씨가 희미하게 의식을 차리는데 지금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깨달았어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죠. 하지만 일당은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면서 또다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합니다. 그러다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요. 김 씨가 이 고문에 가까운 폭행과 또 앞서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있잖아요. 버티다 못해 숨이 멎게 된 거죠. 일당이 당황했고 시신을 일단 차에 그대로 둔 채 그의 신용카드와 금팔찌, 시계, 휴대폰을 훔쳐서 그대로 도주합니다. 이어 돈 인출하고 작물 팔아서 300만 원 정도 벌어요. 도주를 멀리 가려고 대포차를 구매하려 했지만 이미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추적을 시작하면서 바로 꼬리가 잡히게 됩니다. 4사람은 그렇게 사건 당일 체포되었죠. 이재근, 허성빈, 이남동, 양정원 이 4명은 이후 약 1달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양정원 핸드폰에서 심상치 않은 녹음 기록이 발견됐죠. 4월 12일의 녹음 내용인데 삭제했더라고요. 복구를 해서 들어보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지수 시체 오빠들이 다시 옮길 거래. 무조건 다 나오라고 했으니까 너도 준비하고 있어. 에? 윤지수는 가명인데요. 시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일당들은 대전에서 검거가 됐지만 모두 경상남도 김해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해 쪽 경찰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3월 30일 한 여고생의 실종 신고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 학생 이름이 윤지수예요. 16살. 경찰의 예상은 적중했죠. 실종자 윤지수, 전화 속의 이름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사건이 드러나자마자 경찰은 일단 양정원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오빠들이 그런 거예요. 전 어쩔 수 없이 도운 것뿐인데. 시신이요? 시신은 황교교 근처 야산에 묻었어요. 이 일당 검거하고 약 2주 후인 2014년 5월 2일 날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황교교 근처 야산에서 실종됐던 16살 윤지수 양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상태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시신이 일단 콘크리트에 덮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작업을 해서 시신을 분리해냈는데 보니까 전신이 불에 그을린 채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그 20대 일당들이 이런 거라고? 끔찍한 모습에 베테랑 형사들도 구역감을 참지 못했을 정도죠. 대체 지수양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14년 3월 3일 고등학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지수양은 부모님이 이혼을 한 후에 아버지를 따라서 김해로 내려오게 돼요.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를 했지만 이 새로운 학교에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워낙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애들이 이제 같은 중학교에서 올라왔어요. 이미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죠. 지수양이 친해지려고 다가갔지만 그저 낯선이에 불과했고요. 또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면서 얘를 따돌려요. 지수양은 그렇게 마음 둘 곳이 없었죠. 그러다 얼마 후에 SNS로 한 남성을 알게 됩니다. 24살 김규민이었는데 지수양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요. 힘들면 언제든지 오빠한테 말하라면서 매일같이 연락과 문자를 해주고요. 16살 지수양한테 20대 남성 김규민은 그냥 멋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또 그의 자상함에 푹 빠졌고요. 그러다가 실종신고 2주 전인 3월 15일쯤 지수양이 학교를 끝내고 김규민과 만나게 됩니다. 김규민이 오빠가 기분 전환 시켜줄게. 나와.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가재요. 지수양이 막 설레하면서 집을 나섰죠. 그날 두 사람은 부산으로 향했는데요. 지수양은 잠깐의 외출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김규민은 그녀를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돌연 바닷가가 아닌 모텔촌으로 차를 몰아요. 그리고 거기엔 앞서 일당으로 소개했던 허정빈이 기다리고 있었죠. 김규민이 그에게 지수양을 넘기고 돈을 받고는 바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얘를 팔아 넘긴 거예요. 이때부터 지수양에게 지옥이 펼쳐집니다. 허정빈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모텔 가보니까 4명의 여중생과 2명의 남성이 더 있었어요. 이 남성들은 앞서 대전 사건에서 등장한 이재근, 이남동이었고요. 그리고 여중생 양정원 외에도 14살 허지수, 정지연, 15살 양준화, 4명의 여자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정체가 뭐냐? 소위 말하는 가출팸입니다. 남성들이 이 여자아이들한테 잘 곳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를 시키고 있었던 거죠. 지수양은 이 모텔에 감금된 이후 이들의 폭행을 감내하면서 또 성매매를 강요받게 됩니다. 방식이 어땠는지 좀 살펴보면 주로 대상을 물색하는 건 이재근과 이남동의 역할이었어요. 익명의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손님을 알선한 거죠. 성매매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걸 대비해서 제압하기 쉬운 중년의 남성들로 주로 선정을 했고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이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지수양에게 지옥 같은 날들이 펼쳐지던 중 3월 29일 밤 9시 김규민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규민은 아까 지수양을 팔아 넘겼던 사람이죠. 무슨 내용이냐면 지수양 아버지가 가출 신고를 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SNS에 연락한 내역이 남아있어서 제일 먼저 김규민이 꼬리를 잡히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부산에서 이 성매매가 되고 있는 거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재근과 허정빈, 이남동은 고민을 한 끝에 그냥 지수양을 풀어주기로 해요. 대신에 그간의 일을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약조를 받아냈죠. 천만다행으로 지수양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집에 온 딸을 본 아버지는 수상함을 바로 눈치챘어요. 아니 얘가 전과 달리 너무 불안해하고 막 주변을 경계합니다. 또 몸에 손이라도 닿으면 소스라치게 놀라고요. 온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고 또 여기저기 타박상도 있어요. 딸이 범죄에 연루됐구나 라는 걸 직감한 아버지는 오랜 시간 설득한 끝에 모든 전말을 알게 됩니다. 딸이 납치당해서 폭행에 감금, 성매매까지 여기에 눈 뒤집어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날이 밝는 대로 경찰서에 가자고 했죠. 그런데 이때 지수양이 그 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요청하게 돼요. 다음날 오후 1시 아버지와 함께 평소에 다니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또 시작됐죠. 마침 이 부녀가 예배를 보는 장소가 달랐어요. 그래서 잠시 떨어지게 됐는데 지수양이 혼자서 저쪽에 있는 예배당으로 가던 중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돼요.
가출팸에 있던 여중생 양준하와 양정원이 찾아온 거예요. 어찌 알았는지 아버지한테 실토한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이 지수영을 보자마자 양팔을 잡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잠깐 교회에 들른 사이에 또다시 납치된 거예요. 한편 딸이 사라진 걸 알게 된 아버지는 즉각 김해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내 딸 좀 찾아달라 애원을 했죠. 하지만 여기서 경찰이 너무도 무심했습니다. 아버님, 수사에도 순서가 있고 또 패턴이 있는 겁니다. 집에 가서 기다리래요. 물론 딸이 성매매 당했고 납치 감금 당한 거 다 말했죠. 근데 어찌 된 건지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처리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돼요. 이렇듯 경찰이 나서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다급한 마음에 직접 나서요. 부산 모텔에 감금되어 있었다라는 말을 떠올려서 무작정 거기로 가서 수백 개가 넘는 모텔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았죠. 동시에 부산에 있는 연제경찰서에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들이 책임을 회피해요. 김해 중부경찰서 관할이니까 그쪽에 신고하래요. 한편 납치되어 있던 지수양은 어디 있었냐? 부산이 아닌 울산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일당들은 지수양이 배신을 했다면서 보복성 성매매를 또 강요해요. 이전에는 2주간 4명의 남성들을 상대했지만 이번에는 1일 평균 3명의 남성들과 강제로 잠자리를 가져야 했습니다. 하루에 8번이 넘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적도 있고 그렇게 번 돈만도 하루에 12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들의 악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매일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지수양을 폭행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수위도 점점 강해졌는데 4월 4일 날 지수양이 몰래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들통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집단 구타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일당은 조를 짜서 지수양을 체계적으로 감시했죠.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울산뿐만 아니라 대구의 모텔을 돌아다니면서 장소를 바꿉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들에게 지수양을 폭행하는 건 약간 유흥의 일종이 돼버려요. 막 일부러 싸움을 부추기면서 야, 너 쟤랑 싸워서 이기면 보내줄게 이런 약속으로 막 폭행을 주도합니다. 이 광경을 남성들이 재밌다는 듯 구경하고요. 4월 9일 밤 10시 남성 2명 이재근과 허정빈 그리고 중학생 정지연, 허지수까지 이 4명의 일당이 일단 지수양을 승용차에 태웠어요.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달서구의 한 공단지대에 차를 세웠죠. 한적한 곳이었는데 여기서 일당들이 오목내기를 해요. 그리고 진 사람이 지수양을 폭행하기로 하는 거죠. 이때 지수양이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잠시 차에서 내렸거든요. 근데 한 발자국도 떼기가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기다시피 공용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이걸 가해자들은 거의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게임에 집중했고 어차피 저 몸으로 도망을 가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정도예요. 또 늦은 밤이라 다니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게 게임을 끝낸 이들은 또다시 폭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는 모텔로 돌아가려고 차를 운전하는데 이때 허정빈이 피해자 지수양한테 야, 너 죽으면은 아주 억울하겠다? 너 그럼 누구 데려갈 거야? 라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묻게 돼요. 힘겹게 지수양이 머뭇거리다가 빨리 말해라 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는데 이재근이었죠. 그러자 격분한 이재근이 무자비한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이 모텔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심지어 4사람이 합세해서 주차장에서 폭행을 더 했고요. 결국 4월 10일 새벽 12시 30분 지수양은 차 뒷좌석 바닥에 웅크린 채 급성 심정지로 사망합니다.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일당이 시신을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4시 다시 차를 타고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에 위치한 한 과수원으로 향합니다. 이들이 왜 하필 과수원을 선택했는지 알려지진 않았는데 사건 후에 바로 이동한 점을 봤을 때는 4사람 중 1명과 관련이 있던 것으로 보여요. 새벽 2시 이재근과 허정빈이 각각 곡괭이와 삽을 들고 구덩이를 팝니다. 이때 정지연과 허지수 여중생들은 핸드폰 라이트로 불을 비추고 있었고요.
곧이어 시신을 구덩이 안으로 밀어 넣었고요. 준비해온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지금 지수양의 시신을 대지면 신촌리의 과수원에 안매장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서 경찰이 시신을 발견한 곳은 대지면 황교교 근처 야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범인들이 시신을 재매장한 거죠. 넷이서 범행 다 끝내고 모텔로 돌아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4월이에요? 일반적으로 과일나무의 개화기죠. 이 시기에 과수원에서는 해충 작업도 하고 비료도 뿌리고 그러면서 오래된 나무 뽑고 새로 심기도 합니다. 어라? 그러다가 시신 안매장한 거 이거 들통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야산으로 시신을 옮기기로 결정해요. 이번에는 7명의 공범, 이재근, 허정빈, 이남동, 그리고 4명의 여중생 정지연, 허지수, 양준하, 양정원까지 모두 합세하기로 한 거죠. 이 내용은 앞서 양정원의 핸드폰에 들어있었습니다. 시멘트를 챙겼어요. 부패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14일 새벽 2시 과수원에 가서 시신을 꺼내고 야산으로 이동합니다. 전처럼 여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조명을 비춰줬고 남자 셋이 시신을 안매장하는데요. 그 위에다가 시멘트 반죽 뿌리고 또 돌멩이와 흙을 덮어서 완벽히 위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들이 생각지 못한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그 시멘트 반죽에다가 차키를 떨어뜨리고 만 거죠. 집에 가야 하는데 차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호출해야 했어요. 당시 이곳에 출동한 기사는 일당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단체로 낚시 왔다가 키를 물에 빠뜨려서요. 이러면서 대구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근데 기사의 기억에 따르면 그냥 천진난만하게 노는 젊은 애들이었대요. 방금 시신을 유기한 초조함, 불안, 죄책감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이후 그들은 한 일주일 정도 모텔촌을 전전했는데 그러다 대전에 가서 추가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모든 전말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검찰이 이 7명의 가해자들에게 적용한 혐의가 무려 22건이에요. 이거 다 나열하기도 힘든데 살인은 당연하고 폭행, 절도, 상해, 미성년자 유인, 성매매 착취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중범죄 죄다 저지른 거죠.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특히나 조사 과정 중에 정말 속 터지는 일이 하나 드러나는데 놀랍게도 지수양 살인사건 전에 범인 중에 한 명인 이재근이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 여학생 중 한 명 부모가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면서 그를 그대로 풀어주었죠. 근데 이때 이재근이 이미 전과가 25범입니다. 25범이요. 친족 상해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도 있었는데 무슨 범죄였는지 잠깐 보면 아버지한테 차를 사달라고 했는데 사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로 할머니를 폭행하고 칼로 배를 찔렀죠. 또 친구 여동생을 감금해서 성매매를 시킨 적도 있고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금만 조사해도 나오는 사실을 경찰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로 인해 지금 2명이 더 살해당한 거고요. 자, 재판은 2곳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서 대전에서 벌어진 40대 김씨 강도살인 혐의, 이것 때문에 이제 이재근, 허정빈, 이남동, 양정원이 4명의 일당이 대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요. 또 지수양 사건으로 체포된 양준하, 허지수, 정지연, 이들은 창원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얘네가 미성년자잖아요.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최종적으로 폭행뿐만 아니라 게임하면서 죽음을 방관하고 또 시신 유기에 가담했던 허지수, 정지연은 단기 4년, 장기 7년 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여중생 중에서 가장 지수양에게 가혹했던 것으로 알려진 양준하에게는 좀 더 긴 형량이 나오는데 단기 6년에 장기 9년이었죠. 참고로 재판부는 이들이 가해자이기 이전에 피해자였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지수양이 납치되기 전부터 이들이 여기 있었잖아요, 일당에.
근데 4명의 여학생 모두 이재근, 허정빈, 이남동에게 의해 폭행을 당했고 성매매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안매장 당시에도 협박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고요. 게다가 지수양이 사망하고 나서 이 남성들의 폭행은 다시 4명의 여학생들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잠도 재우지 않으면서 성매매를 시켰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학생들의 어떤 죄를 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강압에 의해서 폭행에 참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니까요. 특히나 양준하가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저질렀다고 하고요. 한편 대전에서 진행된 재판, 이건 더 심각합니다. 3심까지 이어지는데 최종적으로 허정빈에게는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 이남동에게는 징역 35년, 그리고 미성년자였던 양정원에게는 단기 6년에 장기 9년이 선고됩니다. 한 명이 남아있죠. 이재근. 이재근은 한 번의 재판을 더 받게 돼요. 이 대전 살인 사건에서 적용된 폭력행위에 대한 법률이 30재판 전에 위헌 판결이 나요. 그래서 파기환송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환송심에서 살인과 강도살인에 대해 무기징역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또 한 명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지수양을 팔아넘긴 김규민 또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끔찍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전말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무엇보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너무 가볍게 여겼고 실제로 수사가 지수양이 사망한 다음 날인 4월 12일 돼서야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전경찰서에서 이 사건의 연결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영영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을 일으킨 7명, 이들이 가해자였지만 지수양이 죽을 때까지 방관한 건 경찰들도 포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2025년 현재 이재근과 이남동을 제외한 여성 가해자들은 모두 출소했습니다. 여기서 허정빈은 2025년 1월에 교도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어요. 출소한 여학생들은 이제 20대 중반의 나이를 맞았겠죠. 지수양은 영영 맞지 못할 그 청춘입니다. 이들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피해자 지수양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